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심리 초단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비윤리적인 상담은 내담자에게 결국 더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상담 이론만큼 윤리 또한 꼼꼼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상담 윤리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윤리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이 두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 상담 윤리 편을 6화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다룰 게 많냐고요? 대답보단 질문으로 해볼게요. 중학교 여자아이를 상담하던 도중 이 아이가 원조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묻자 아버지의 지속적인 도박과 폭력으로 인해서 집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에게는 신고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전 동의서도 내담자의 안전을 위해선 비밀보장 원칙을 깰 수 있다. 미리 받아놨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네요. 선생님 제발 말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조사받다 보면 제가 원조교제하고 있는 거 들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 상담도 못 오고요. 아빠한테 더 세게 맞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상담사가 내릴 수 있는 윤리적인 판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나요? 단순히 상담 윤리로만 보자면 이건 내담자의 비밀보장 원리에 예외되는 상황입니다.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신고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내담자의 안녕을 따진다면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상담 윤리를 단순하게 외우거나 그렇구나 이러고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닌 이유예요. 윤리 규정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윤리 공부의 필요성 이제 좀 와닿으신가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상담사 대 내담자 관계로 앉아있을 때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사는 전문성을 가진 신뢰로운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그 무게가 다르다는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가 아파요. 근데 친구가 야, 배 아플 때는 눈 위로 치켜뜨고 혀를 내밀고 오른쪽 뺨을 왼쪽 손으로 찌르면 된대. 만약 이러면 뭔 개소리야 이럴 거지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라고 한다면 하실 거잖아요. 이게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상담사는 자기 언행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라도 내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리적 상담은 내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 비윤리적인 상담은 상담사에게 이익이 된다. 저는 이게 상담에서 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 윤리의 핵심은 첫째, 내담자의 권리 옹호. 둘째, 내담자의 정신건강 증진. 셋째, 상담사의 자기보호입니다. 내담자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거를 지켜야 상담사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사례에서 윤리 규정에 뭐라고 써있지? 이게 아니라 어떤 방향이 내담자를 존중하면서도 내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키치너가 제시한 윤리원칙 5가지를 들으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첫째, 자율성 존중. 모든 개인의 선택은 타인으로부터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 동시에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담자의 의지가 무엇인지, 내담자가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겠죠? 둘째, 비유해성.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개입 방법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담 과정이 매번 기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판단 하에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해볼까? 안 되네? 그럼 저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비윤리적인 상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선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을 대하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논하는 상담사들, 이 사람들에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술만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훌륭한 상담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넷째, 공정성. 모든 존재는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대원칙이에요. 이게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여기까지 생각하는 능동적인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
충실성. 약속을 지키고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상담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져 있기에 더더욱 그래야겠죠? 자, 그럼 윤리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으니 다음 시간부턴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상담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아니면 맥락과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상담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은 비밀보장의 의무 그리고 신고의 의무예요. 윤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지만 가끔 윤리적인 예외 상황 또한 벌어집니다. 가령 청소년 내담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상담사로서 우리에겐 신고의 의무가 주어지겠죠? 이럴 땐 내담자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의 원칙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은 이렇게 원칙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A는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A에게 할머니는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에요. 상담사는 A와 상담을 하던 도중에 할머니의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A가 또래에 비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상담사는 할머니한테 대화를 요청을 했는데요. 할머니는 극구 거절을 했어요. 아니 상담사면 얌전히 듣기만 해. 왜 멀쩡한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한 번만 더 이러면은 내가 우리 손자 상담에 안 보낼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상담사는 그나마 A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질까 그냥 상담에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자, 법적으로 볼 때 상담사는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범법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로 따져볼 때 내담자에게 어떤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할지를 고려하고 진행한 윤리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윤리적인데 불법적인 경우, 비윤리적인데도 합법적인 경우 등등 다양한 딜레마를 만나게 돼요. 이런 딜레마는 앞으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상담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치너가 고안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인데요. 1단계, 상담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민감한 반응. 상담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윤리적 문제는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채지 못한다? 윤리적 문제를 따질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2단계, 사례에 관련된 사실과 이해 당사자 구체화, 팩트체크입니다. 윤리적 갈등 사례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맥락도 고려하고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해야 돼요. 상황이란 건 언제나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3단계, 갈등 상황에서 핵심 문제와 가능한 대안 정리. 팩트체크 후엔 이게 어떤 윤리적 갈등에 들어가는지,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윤리에 유일한 정답만 있겠어요. 4단계, 전문가 윤리 기준과 관련 법률 및 규정 참조. 윤리 규정과 법률이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이럴 때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법을 어길 순 없잖아. 5. 관련 윤리학 문헌 탐색. 상담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런 윤리적 문제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문헌 자료가 있는지 철저히 찾아봐야 됩니다. 6단계, 기본적인 윤리 원칙과 이론의 상황 적용. 윤리, 법, 사례까지 다 모았죠? 이제 이거를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내가 설정한 다양한 선택지 중에 무엇을 고를 건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즉,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거죠. 7단계, 수련 감독자나 동료로부터의 자문. 자, 여기까지 해도 끝이 아니에요. 동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8단계, 심사숙고 이후의 결정. 이제 정말 행동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단계예요. 말 그대로 선택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내가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죠. 9. 관련자들에게 알린 뒤 결정 내용 실행. 관련자란 누가 있을까요? 수련 감독자도 있을 테고 내담자, 당사자에게도 당연히 알려야겠죠? 이걸 위해선 상담사에게 용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앞선 8단계는 이 용기와 확신을 위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10단계 실행 내용의 반성입니다.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이러한 반성이 앞으로의 상담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키가 되겠죠. 자,
윤리적 결정은 그냥 윤리 강령 몇 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상담 윤리를 지키고 싶다면 상담 윤리에 왜?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비밀 보장은 왜 하는데? 다중관계는 왜 안 되는 거지? 등등 윤리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알아야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상담이 가능해요. 자, 어때요? 들으면 들을수록 상담 윤리 쉽지 않죠?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내담자 비밀 보장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 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학생 상담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상담을 하던 도중 내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여자친구 죽일 거예요. 저 이런 계획 세우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A씨는 상담을 마친 후 바로 경찰에 그거를 신고했고요. 경찰은 내담자를 구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문 결과 내담자는 정상으로 판정받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상담 관계는 깨지고 말았죠. 이런 경우 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상담 중 알게 된 내담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지켜주는 것. 상담사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이거를 비밀 보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비밀 보장의 의미와 그 이유를 숙지하고 있어야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상담 시간에 했던 얘기가 다른 곳에서 마구 퍼지고 얘기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편히 거기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담사가 상담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내담자도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듣는 건 그 사람의 약점, 문제점 이런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비밀 보장을 안 해준다? 상담이 아니라 피해만 왕창 줄 수 있는 거죠. 결국 비밀 보장의 대원칙은 상담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내담자가 정보 유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사가 비밀 보장의 원칙을 파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 이거 역시 상담사가 지켜야 되는 윤리이기 때문이죠. 그럼 처음 예시에서 상담사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의 안전을 지킬 의무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 보장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한계 상황을 만나게 돼요. 첫째, 내담자 자신과 사회의 안전 위협. 상담의 제1원칙은 내담자 보호예요. 내담자가 상담하는 도중 자살 또는 자해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다. 상담사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자살, 자해 가능성에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냐고요?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리고 비밀보장 원칙을 깼을 때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들도 그려지잖아요. 이러니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처음 들었던 예시처럼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럴 때에도 비밀 보장의 원칙을 파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예시가 1969년 버클리 대학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예요. 경찰에서 풀려난 내담자는 2달 후에 여자친구를 실제로 살해를 했고요. 법원은 상담사 A씨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니, 신고했잖아. 왜? 상담사가 간과했던 건 피해 당사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 상담사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의도된 피해자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내담자가 심각한 전염병, 이런 치명적인 병이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아동학대나 방치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이렇게 타인에게 충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을 깨는 게 가능하고요. 법원에서 내담자의 정보나 상담사의 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미국은 상담사의 증언 거부권 이런 거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한국은 그런 법이 없거든요. 따라야지 뭐 어떡해. 다만 법원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 이 내용을 내담자에게도 공유를 해주고요. 판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함으로써 법적 의무와 함께 윤리적 의무를 지키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가장 애매할 때가 미성년자 대상과 학교 장면에서의 상담일 거예요. 미성년자의 뜻이 뭐죠?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교육과 지도에 필요하다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 상담사가 그걸 마냥 거부할 수만도 없습니다. 특히 전문 상담교사는 상담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직원이기도 하잖아요. 담임교사, 교과 담당자, 학교 행정가 이런 다른 교직원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상담교사로서 내담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상담이 비밀보장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다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내담자한테 네가 직접 물어봐라 라고 안내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계속 요청할 때는 법원에서 했던 것처럼 내담자에게 일단 알려주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비밀보장 원칙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상담자도 내담자도 상담실 속에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 구성원인 동시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시민이기도 해요. 상담사가 지켜야 할, 그리고 내담자가 보호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 이걸 다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윤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상담사의 다중관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 상담 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상담 종결을 하는 날, 내담자 A씨가 그동안 감사하다며 상담사에게 30만원가량의 콘서트 티켓을 줬어요. 상담사는 고민한 끝에 그 티켓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사는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걸까요? 한국 좁잖아요. 내담자랑 상담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를 맺게 될 확률은 정말 많아요.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내 아들과 같은 반일 확률도 있고요. 저는 심리학과였잖아요. 저를 상담해준 선생님이 동시에 제 선배님이기도 했어요. 하다못해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내담자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좁아요. 의도가 있든 없든 다양한 역할로 살다 보면 다중관계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담사에게 다중관계를 무조건 금지해야 할까요? 자, 다중관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다중관계의 의미, 그리고 중요하게 여길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위해선 역할이란 게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저는 유튜브로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지만 심리학 강사이기도 상담사이기도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역할마다 요구되는 기대와 의무가 달라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렇게 까불면서 가르치는 모드가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 다중관계는 이 역할 기대가 대조되는 성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성이 높다. 대신 상호 영향이 적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옳고 그른 다중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내담자가 이 관계로 인해 본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둘째, 내담자와의 다중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양측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1년 재수한 빠른 년생. 대학교에 들어오면 나이는 20살인데 고등학교까진 지금 대학교 2학년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럼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본인도 불편하지만 이거 주변 사람도 엄청 불편해진다고. 이럴 땐 자, 친구를 먹을지 아니면 선배라고 딱 부를지 호칭 정리부터 해야 불편함이 없다고요. 다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다중관계 그냥 맺으면 되지. 어떤 점이 문제냐? 첫째, 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자 내담자 관계는 신뢰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잇는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상담사가 내담자의 권익에 앞서 자신의 이익을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임대 운영하는 상담실의 건물주를 상담을 한다. 실컷 상담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힘내세요, 토닥토닥 이랬어. 근데 상담 끝나고 나서 저 이번 달 월세가 밀려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 관계가 얽히면 얽힐수록 역할 하나하나에 충실해지기가 힘들어요. 둘째, 내담자와의 정서적 유대감 문제입니다. 상담 장면에서 상담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담자의 삶에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관계가 다양해지면 역할이 복잡해지죠. 내담자가 거기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 학부생일 땐 되게 따뜻한 줄 알았던 상담 교수님이 내가 대학원이 돼서 직속 제자가 되니까 완전 호랑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자, 셋째, 힘의 불균형. 별 수 없이 상담사와 내담자 간에는 힘의 차이가 존재해요.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상담사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장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평소 하시던 대로 해주세요. 이런다고 요리가 편하게 될까요? 재료도 좋은 거, 양도 푸짐하게 주지 않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담사가 아무리 편하게 대하려고 해도 내담자와의 다중관계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및 성적 관계로 가면은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제가 올린 매운맛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선물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상담 윤리의 제1원칙은 내담자의 복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선물은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일 수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진심일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자기의 존재 가치를 물질적인 수단으로만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니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같은 행동이라도 해석과 대처를 달리 해야 돼요. 가령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아나무인 내담자가 상담 감사했다고 상담사에게 선물을 줬다? 기뻐해야죠. 내담자 역시 상담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이 상담사를 기쁘게 했다는 걸 아는 순간 누군가와 베푼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은근 남을 조종하는 성격, 이걸 가진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선물을 준다?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상담에서 자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이런 선물보다 내담자의 치료적 변화 그 자체가 더욱더 보상이 된다, 이걸 설명하고 선물은 가급적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은 다중관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상담에 앞서 해야 할 사전 동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 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 준비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미용실에 갔어요. 직원이 성심성의껏 머리를 다듬어줬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스타일에 맞게 신종 기술을 이용해서 커팅을 해드렸어요. 비용은 10만원입니다. 손님, 황당하죠? 이거 사기잖아. 자르기 전에 안내를 해줬어야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고 규칙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진행을 하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신뢰관계에 금이 갈 테니까요. 자, 그럼 상담 시작 전에 내담자와 해야 되는 사전 동의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상담의 성격, 상담사의 상담 스타일과 이론적 관점이 무엇인지, 주 몇 회 진행을 할지, 총 몇 회기를 예상하는지, 이런 상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요. 이런 안내를 해야 내담자도 상담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둘째, 상담자의 경력,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 학위, 전문 영역, 이론적 지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 그렇지 않은 주제 얘기해줘야 돼요. 자격증 없이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 수련 중이든 준비 중이든 하다는 사실 그대로 밝히고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 안 되겠죠. 가끔 내담자 동의 없이 상담 녹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녹음 자료를 어디에 사용하고 누구에게 사용할지 확실한 동의 내담자에게 받으셔야 돼요. 셋째, 비밀보장과 비밀보장 예외 상황 안내. 상담윤리 세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죠. 핵심은 문제 터진 후가 아니라 상담 시작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상담을 거부하고 종결할 권리. 상담사는 서비스 제공자고요. 내담자는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상담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요. 종결에 대해서 제의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알려주면은 막 나중에 무단으로 상담 끊기고 그런다니까. 다섯째, 상담 참여에 따른 잠재적 이익과 위험. 상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안정감을 키우는 거지만 불편하고 취약한 대목을 다루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숨김없이 밝혀야 됩니다. 내담자가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요. 특히 상담사들이 이 대목 빼먹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상담의 과정이 결단코 즐거움만 있는 과정은 아니다. 투박하지 않지만 너무 뻥튀기 포장되지도 않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섯째,
상담에 대한 대안. 오로지 이 상담실에서만 네가 괜찮아질 거야. 이런 메시지는 내담자에게 상담 중독을 권유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유무, 다른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 일상생활 속의 적응 방법 등등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해줘야 돼요. 7째, 필요시 연락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상담사나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을 알려줘야 됩니다. 개인 번호로 오픈할지 아닐지는 상담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이건 윤리적인 상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8째, 검사 결과, 진단 및 상담 기록에 대해 알 권리. 심리검사나 상담한 다음에 내담자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 해석이든 결과든 내담자가 원하면 알려줘야 되는 의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검사 결과인데 왜 내가 못 들어? 물론 검사지 자체는 오용의 여지가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어요. 다만 설명을 요청하면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 상담료와 지불 방법. 상담 비용 얼만지, 지불은 어떻게 하는지, 추후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그 여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에 대한 거잖아요. 더 철두철미하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사전 동의에 어떤 점이 들어가는지를 얘기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담자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서도 사전 동의는 필수예요. 그럼 상담윤리 마지막 시간은요, 수련감독이 가져야 하는 윤리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담사보다 더 철저하게 윤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 바로 수련감독이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보죠.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련감독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담사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바로 수련감독인데요. 그러나 수련감독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여기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자, 수련감독은 어떤 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수련감독, 즉 슈퍼바이저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수련자의 전문적 능력 향상, 또 다른 하나는 내담자 보호예요. 즉 슈퍼바이저는 수련생뿐만 아니라 수련생이 만나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껏 우리가 다뤄온 윤리 규정을 1+1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할 때도 수련자에 대한 비밀보장뿐만 아니라 내담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슈퍼바이저만의 의무가 있으니 그건 바로 경고의 의무. 상담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보일 때 이걸 묵인하지 않고 수련자에게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조심해. 얼른 조치해. 라고 경고를 해야 돼요. 자, 슈퍼바이저 마냥 맘 편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슈퍼바이저랑 수련생은 다중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학교라면 수련자는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겠죠. 기관이라면 고용자랑 피고용자 관계이기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저처럼 학교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련생 입장에선 슈퍼바이저의 관계가 상담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껏 쌓아올린 나의 스펙과 커리어 모든 게 함께 엮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다중관계를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인격, 경계 다루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는요, 슈퍼바이저랑 수련생의 다중관계 문제, 이걸 소개하고 있고요. 그 종류는 힘의 차이로 인한 갑질, 교육 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착취, 성적인 관계 요구, 수련생의 자율적 판단 무시 등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지는데 그 권력이 통제력을 잃으면 아무리 훌륭한 상담사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하여간 사람 사는 곳은 어딜 가든 똑같다니.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반디 클래스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상담사 윤리 내용으로는요, 비밀보장, 다중관계 이런 거 말고도 연구자로서의 의무, 가치관에 대한 조항 등등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본 시리즈를 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이 책에도 큰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시간 맞춰보려고 합니다. 스페리는 상담자의 윤리 발달 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어요. 단계가 거듭될수록 상담사 윤리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그대로 지킬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단계의 초심 상담사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경직된 특징을 보여요. 윤리규정과 법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여기죠. 하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아가면서 윤리규정과 법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연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특성과 미덕을 계속 개발하면서 윤리적 도전에 직면하며 용기 있게 행동해요. 윤리규정과 법규에 법규를 날리는 거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윤리규정, 절대적 윤리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서 행동은 같을지라도 이건 왜 하면 안 되는지, 윤리규정과 어긋나는 일이 내 윤리적 가치랑 맞지 않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시하는 것, 동료들과 슈퍼바이저들과 토의할 수 있는 것,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깊은 고민과 사색 없이 원래 그랬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윤리는요, 그 무엇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며 개개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상담사라면 더더욱 그래요. 어느 정도 방골의 눈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부디 상담 장면을 하나의 정답만 있는 독재판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윤리를 마무리 지으며 제가 하는 매운 한마디는 이거예요. 사유하세요. 고민하세요. 상담하려면 넓고 깊어지세요. 부디 제발.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력적인 상담 이론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